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종착역에. 이제 정권적 예금의 사고 처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자, 둘째 줄요. 정권적 예금에 대해서는 사고 처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 체크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납은 처리의 기본 원칙. 넷째 줄이요. 자기의 사고 자기압 수표에 준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자기압 수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권적 예금에 그대로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사고신고의 절차, 사고신고. 정권적 예금이 똑같다 그랬죠. 다만 사고신고와 아울러 미지급 증명을 해줌으로써 신속하게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뭐 등등 그런 말이 있죠.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소송비용 예치금 그런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아까 이제 재건 판결이 문제가 되었는데, 둘째 줄, 정권적 예금의 경우에도 재건 판결 전 지급이 가능하다. 대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행이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게 따라다닙니다. 아까 뭐 그런 말씀 다. 4번 딱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4-4 당자 계정의 사고 유형 넘겨보시면은, 위조 변조의 경우, 첫째 줄,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 거절해야 되겠죠. 상식적인 이야기고. 셋째 줄, 위조 변조를 교묘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관으로 가야 되겠죠. 약관에 가보면 이제 면책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아리까리할 때가 위조 변조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일단 신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납은 멸실 훼손의 경우, 재건 판결이라 그랬고, 답은 분실 도난의 경우. 이제 재건 판결인데 이때는 선의 취득이 가능하죠. 문제는 그 자체는 살아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랍은 피사취,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는 이때는 재건 판결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이때는 소송으로 권리자가 정해지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3번 뭐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고요. 뭐 한 건 넘겨보시면은 사고 신고된 엄수표 처리해가지고 담보금의 입금이 있으면은 사고 신고를 이유로 지급 거절하되 담보금의 입금이 없으면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 거절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답은 사고 신고 담보금의 지급, 소주인에 대한 지급,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은 지급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거. 납은 소주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면은 발행인에게 지급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전부 큰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굵직굵직하게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것들은 되게 이제 실무적으로 상식적인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문제풀이에서 또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로써 수신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당히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넘어간 거죠. 이제부터 여신거래를 할 건데, 여신거래는 수신거래하고 이제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수신거래는 대리인을 통해서 수신거래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약관 같은 거만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신거래도 다 통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신거래에서는 여신거래 특유한 것들만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챙겨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신거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여신관계 법률. 자, 1관 소비자금융제도. 자, 1 여신거래의 의의.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 나가보죠. 상법상 여신거래의 의의. 그래서 첫째 줄 기본적 상행이다. 그 다음에 1-2 의의 그래가지고 오른쪽까지 싹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소비자금융제도. 소비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넘겨보시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적용 범위, 중요성, 이런 거, 시험에 나올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3, 소비자금융의 특성이 있죠. 요거는 그나마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별표 하나 정도는 하시고. 여신의 위험도, 첫째 줄 밑줄요. 소비자금융이 기업금융보다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기업금융은 상환 의지를 상실할 것이다. 부도가 나면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금융의 리스크가 적다. 그거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신의 수익성은 기업금융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높으냐? 오히려 소비자금융이 기업금융보다 더 높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현실로서 그렇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여신의 관리.
어디가 관리하기 더 어렵습니까? 이것은 소비자금융이 더 어려워요. 기업금융은 담당자 한 사람 해가지고 일괄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자금융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고. 4번 여신의 담보, 둘째 줄, 담보 확대가, 기업금융은 담보 확대가 소비자금융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밑에서 셋째 줄, 채권 횟수는 소비자금융보다 담보에 의한 횟수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게 있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금융의 법적 성질, 여신의 분류, 표가 있는데 협의의 대출 중에서 정서 대출만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를 받고 하는 여신거래,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3- 소비자금융의 법적 성질, 우리가 다 이제 한 거죠. 쭉 넘어가시고 1. 금전소비대차다. 그 중에 정서대출만 우리가 관리하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서대출의 법적 성질 정도는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 하십시오. 1. 금전소비대차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2번 계속적 계약. 밑줄 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 계속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낙성, 유상, 쌍무, 분료식 계약이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둘째 줄,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출계약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점, 낙성계약이라는 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여신상품에 의한 종류 해가지고 이 부분은 거의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오른 넘겨보시면은 담보의 유무에 의한 분류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 다음에 거래방식에 의한 분류로 건별대출과 한도대출, 마이너스 대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대출 정대 여부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기본대출과 보너스 대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4번 대출 방식에 의한 분류, 창구대출과 전자대출. 그 다음에 5번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 분류라 그래가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여신 마케팅을 위한 활용, 갑은 담보의 확대 방안 강구 해가지고 주택담보는 소비자금융이 이제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서 새로운 담보 제도를 조금 우리가 이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전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은 신용대출의 활성화 방안. 제목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고객신용평가 시스템, 전자대출제도 활용,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보너스 대출제도 활성, 그 다음에 위험 대비 기능으로서의 대출의 활성화 해가지고 쭉 읽어보시고, 전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없어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관 소비자 금융의 성립.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아까 수신거래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목만 보시고 가도 됩니다. 상대방의 종류 그래가지고 내국인과의 거래 해가지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쭉 있죠. 그런 것들 다 읽어보십시오. 국가유공자니 사립학교 경영자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쭉 보십시오. 농지 소유자 본인 여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능력 확인하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외국인과의 거래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과의 거래 해가지고 수신거래 할 때 다 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권과의 거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넘겨보시고, 친권자와의 거래도 이해상반 행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신거래 할 때 다 봤지 않습니까? 대출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표 1-9에 있지 않습니까?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 두 가지 정도만 보십시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친권자가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을 담보 제공하느니가 과연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친권자가 자신이 1인 주주인 회사를 위해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담보 제공하는 이 두 가지 정도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에 이해상반 행위는 친권자가 나서면 안 된다고 그랬죠. 특별대리인이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분쟁 방지를 위한 융자 상담의 진행. 2-2번 대출 약속과 금융기관의 책임 해가지고 대출 확약서를 발급했다. 확약서는 이건 일종의 계약이죠.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2번 구두 대출을 했다.
했다. 약속을 했다. 이때 밑에서 셋째 줄 예약일 수가 있습니다. 예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의무를 집니다. 그러면 예약도 일종의 계약이니까 반드시 그게 구속되거든요. 그럼 이게 예약으로 보면은 반드시 체결을 해야 되지만은 예약이 아니고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면은 법적 의무는 없을 것이다. 그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명대출과 실무상 유의사항해가 드디어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나왔네요. 차명대출. 다른 사람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은 A인데 대출 명의자는 B가 받아주는 겁니다. 이럴 때 과연 누가 지금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느냐. 2번 명의 대여자의 책임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민법 107조 108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7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요게 비진의 표시라 그래가지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자 혹은 알 수 있었을 때는 과실이 있을 때는 이때는 무효로 합니다. 무슨 말인 거니까 A라는 사람이 지금 B라는 사람한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정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전거를 정리하겠다. 토지를 정리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속마음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누리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전혀 정리의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리의 지금 표시는 외부에 지금 이 사람한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B가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이 사람이 사망에 임박했다. 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럴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요런 A는 그따르고 속다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A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정려계약은 유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자전거를 약속한 물건을 B에게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되는데 상대방 B가 그 사실을 알았다든지 만약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은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때는 이럴 때까지 애를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요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민법의 규정 자체가. 그래서 비진의 표시라는 개념 자체 시험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08조라는 거는 뭔가 하니까 아예 이거는 A하고 B하고 짜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 그래요. 이거는 짜진 않았죠. A, B가 짜고 하진 않고 A가 지금 이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B는 아예 두 사람이 짜고 하는 겁니다. A가 지금 원래는 이 사람들이 정려의 생각이 있어요. 정려의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정리는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매로 위장하는 겁니다. 매매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지금 엉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매매를, 등기부 원인란에 이 매매를 한 거라고 지금 위장이 돼 있다면은 요 매매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짜고 하는 거는. 요게 108조의 취지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요 지금 관련되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A라는 사람이 지금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명의를 이 사람이 빌려주는 겁니다. 명의 대여자. 그래서 B가 A한테 말하기를 너가 내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도 좋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A가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랬죠. 이런 이야기 하겠죠. A는 B한테 이 돈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너 명의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B가 그 말을 듣고 친구간이니까 이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은행 가가지고 지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3천만 원 빌렸는데 결국 이 3천만 원을 못 갚았을 때 은행은 B한테 돈 받을 수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이때 첫 번째 판례는 뭡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런 말이 나오죠. 두째 줄에.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 신용 권고도 이를 양해가 동그라미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상호신용권과 실질적 주채무자다. 그래서 양해를 은행이 했다.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은행도 이게 깊숙이 개입한 겁니다. 이때는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는 거니까 요 A 은행하고 B 사이에 요 지금 이 사람이 명의를 빌려줬지 않습니까? 요때는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짜고 했다고 보는 겁니다. 짜고.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제일 끝에 밑줄이죠. 그의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다 해가지고 요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이때는 비록 이 사람이 명의를 빌려줬지만은 그래서 대출계약자 그 사인에 보면은 B라고 지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이 대리인 자격에서 했겠죠. 이 사람이 그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예 무효이기 때문에 B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요. 사법시험에도 나왔고 다른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판례인데 양해 요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 말을 찾았을 때는 이거는 짜고 한 거다. 통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때는 이 예금대출계약은 무효라더라. 그러니까 갚을 필요 없다. 은행도 굉장히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판례 있죠. 요거는 뭔가 하니까 요거는 어디가 포인트인가 하니까 밑에서 세제 줄입니다. 아예 요 제3자 있죠. 요 사람. 이제 이 사람을 지금 제3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이 은행을 직접 방문했다는 말이 있죠. 직접 방문. B가 은행 직접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가지고 A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요럴 경우에는 B가 어떤 의사로 이런 행위를 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채무자라고 나중에 이게 일이 잘못됐을 때는 자기가 채무 지겠다는 각오로 지금 은행에 온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요럴 경우에는 B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B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나는 겉으로는 내가 명의를 빌려줬지만은 속으로는 나는 이거 빚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B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7조 비진의 표시죠. 조금 전에 비진의 표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라 그랬지 않습니까? 은행 너도 내가 명의 빌려준 거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무효다.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갚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직접 은행을 방문했을 때 과연 이게 107조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었는데 우리 판례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갚을 의도로 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의미의 판례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일 넷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제3자의 진위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B가 갚아라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이 판례는 이제 또 더 나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요 판례 아까 뭐라 그랬죠? 양해가 있으면은 통정 허위 표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직접 방문했으면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시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7조, 108조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 민법상의 법 원리도 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민법상의 법 조문들이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이론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판례에 속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차명대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번 실무상 유의상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헷갈리죠. 법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둘째 줄 금융기관이 불가피하게 차명대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가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대출 서류와는 별도의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갚아야 되니까요. 법적 분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분쟁예방을 위한 여신거래계약의 체결이라 그래가지고 약관이 또 나오죠. 당연히 약관 다 규정을 받습니다. 약관의 계약 편입해가지고 우리가 수신거래 할 때 다 본 거죠. 싹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여신거래계약의 체결과 증거의 확보. 그래서 첫째 줄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문서를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낙성계약 혹은 분료식 계약. 그러나 항상 문서를 받아둬야지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 이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의 진정승립 3번 증거의 확보. 넷째 줄 동그라미요. 잣서 반드시 잣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원칙은 실무상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요거 정도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른 거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은 납은 인지대라 그래가지고 표가 있죠. 그것 정도도 그냥 체크해 놓으십시오. 대출금이 2천만 원 이하면은 면제가 된다.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2만 원,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4만 원, 1억 원 이하일 때는 7만 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도는 참고 제대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등기제도요. 등기제도. 등기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원론적으로 공시라 그랬죠. 공시. 그럼 이걸 왜 공시할까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죠. A라는 사람이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B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데 돈 1억을 빌리는데 이 B은행이 토지를 지금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반드시 저당권 등기를 해야만 은행은 저당권자가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 등기를 외부에 반드시 알려라는 거죠. 그래야지 저 은행이 저당권자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알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저당권의 경우에는 A가 토지를 여전히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외부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부동산을 A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B은행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득이 등기부상이라도 이 저당권 등기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은행은 저당권자라는 것을 밝혀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외부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등기제도는 저당권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은행이 지금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1번 등기제도 이해해 보시고요. 1. 등기제도 이해의 필요성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담보대출을 해야 된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만약에 은행이 저당권 등기를 안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A는 은행에서 1억 빌렸다. 그 다음에 C한테 가서도 돈 2억 빌렸다. 등등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은행이 이 사람은 5월 1일 날 돈 빌려주고 C는 6월 1일 날 돈 빌려줬기 때문에 B가 먼저 돈 빌려줬으니까 B가 A한테 가서 돈 먼저 받아올 권리가 있습니까? 그게 없죠. B하고 C는 채권자죠, 둘 다.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평등해요, 평등. 그래서 선행주의라는 게 지배한다. 이런 말씀, 선행주의. 먼저 돈 받아가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러면은 C가 재주가 좋아가지고 이 돈을 2억을 안 갚으니까 변제기에 A가 안 갚으니까 C가 A한테 가서 먼저 돈 받아갔다. 그래서 A는 이제 남은 재산이 없다. 그럼 B는 받아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럼 B는 돈 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에 처하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담보제도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저당권이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동산의 경우에는 질권이라고 그랬죠. 이런 저당권이나 질권을 갖다가 이 사람이 설정해 놓으면은 은행이 이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C는 아무런 것도 설정 안 해 두었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때 경매 대금이 나올 건데 이때 B가 C에게 앞선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을 취득해 놓았고 이 사람은 아무런 물권을 취득 안 했는 자는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요 항상 물권자가 채권자한테 이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저당권을 잡아놓은 사람이 경매대금에서 먼저 돈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뗄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보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보정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보정제도. 만약에 A에게 어떤 부동산이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은 A한테 야, 보증인 한 명 세워라 그래가지고 A-라는 보증인이 등장했다. 그러면은 보증계약은 이렇게 체결하는 겁니다. A하고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A-라는 보증인이 있으면은 보증인하고 은행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얘가 보증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A가 돈이 없으면은 B는 보증인한테 가서 돈 받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돈 떼일 염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제 이 저당권이 보증제도보다 더 우수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보증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 사람도 부도가 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이거는 좀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든든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런 걸 같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 등기제도 이해의 필요성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2번 등기부의 구성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A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고요. A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으면은 이게 별개의 소유물이죠. 외국은 토지 위의 건물이 있으면 이거 한 개로 봅니다. 한 개의 거래 개체로 보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게 별개가 돼버려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그러니까 매매가 일어나면은 토지 따로 팔아야 되고 건물 따로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저당을 잡히면은 건물 따로 저당 잡혀야 되고 토지 따로 저당 잡혀야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도 따로따로 있어요. 건물 등기부 따로 있고 토지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2번 등기부의 구성한 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1부동산 1용지주의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1용지주의. 요거를 물적 편성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에다 사람 하나당 부동산 용지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마다 용지를 개설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적 편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요 한 용지를 가보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을구라는 게 있고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제부는 사실관계예요. 뭐 몇 번지 뭐 이런 거 있죠. 권리자는 누구고 몇 번지.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 변동사항이에요. 소유권 변동사항.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변동사항.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저당권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등기부의 구성 그래가지고요. 등기번호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나 넘겨보시면은 표제부가 있죠. 그 제일 위에 등기번호 그래가지고 표제부 위에 이 등기번호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번호는 따라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납은 표제부. 그 다음에 답은 갑구, 랍은 을구 뭐 이런 게 있다. 그 등기부 구성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뭐 이거는 별도로 뭐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소유권 뭐 등기 등등등등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159페이지 보면은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는 거의 우리 시험하고 관계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건이라는 게 8가지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지금 앞에 펴놓고 있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소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요 소유권에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3가지 권능이 있다 그랬죠.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이 있다 그랬죠. 요 권능 중에 사용 수익 권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을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3가지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 지역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권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을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거. 물론 소유자가 그 저당권이 딸린 그 부동산을 딴 데 팔 수도 있는데 채무를 못 갚았을 때는 은행이 처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처분 권능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처분 권능을 맡기는 것을 처분물권이 아니고 담보물권이라고 그러죠. 담보물권. 그래서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3가지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치권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대상은 별로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저당권, 동산은 질권,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도 질권이 설정 가능하다 그랬죠. 은행예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저번 시간에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부동산이 대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는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 전세권인데 이 두 가지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식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한 번 더 써본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개념, 타인 토지 사용 권리입니다. 타인 토지 사용. 있어, 그거 보시면은, 딴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3번 등기의 종류. 이것도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권리 변동 유무에 따라 최초로 하는 것을 보존 등기라 그럽니다. 최초로 하는 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얕은 토지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여기 건물을 신축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이게 미등기예요.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등기를 안 했죠. 그러면은 이 A는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최초의 건물 신청한 것은 미등기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요게 187조라 그래가지고 아까 상속의 경우에도 시간적 격차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는 게 필연적이라 그랬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등기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의 경우에는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등기를 하겠죠. 딴 데 팔아먹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바로 보존 등기라는 겁니다. 최초로 하는 등기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건물을 딴 데 팔아먹으면 매매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요때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최초의 등기가 보존 등기. 그 다음부터는 이전 등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여하튼 이것도 기입등기, 이것도 기입등기입니다. 이거는 왜 보존등기했죠? 건물 신축했으니까. 이거는 왜 했죠? 건물 매매했으니까. 여하튼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뭔가 기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전부 다 기입등기라 그래요. 기입등기. 그 다음에 경정등기는 어디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원시적으로 불일치할 때.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 건물 보존 등기할 때 A가 소유자인데 B라고 했다든지 최초로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병정등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변경등기는 후발적 불일치입니다. 이 건물이 처음에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보존 등기가 이제 됐는데 나중에 이 건물이 정축이 되어가지고 5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층짜리로 이제 바꿔야 될 때 그때는 변경 등기라는 걸 한다는 거죠. 왜? 후발적 불일치니까.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 부분에 이제 시험에 굉장히 그 속임수로 많이 내죠. 그래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거 잘 아시고. 말소 등기는 이제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 관계가 없는 경우에 기존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수인이. 말소해야 되겠죠. 도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회복등기는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거. 문자 그대로입니다.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네모 속에는 독립등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등기 형식에 따라로 넘어가 보죠. 기존의 어떤 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거 주등기 아닙니다. 부기등기입니다. 고쳐놓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등기 번호 효력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우리는 부기등기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차이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그 다음에 예비등기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 그 정도는 보십시오. 가등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죠. 가등기는. 그래서 4번 실무상 위상회가 오른쪽에 납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없고
이런 말이 있죠. 둘째 줄에 부동산 소유자가 A로 되어 있는데 A가 실질적인 소유자인 B의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해놓았다.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입니다. 실제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재주가 좋아가지고 위조를 했습니다. 등기를 위조해가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것은 이 B라는 사람이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법적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토지를 매수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상속을 받았다든지 뭐 등등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아무런 원인이 없잖아요. 지금 위조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이럴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무권리자예요. 아무런 무권리.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이 사람 이름으로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실제 소유권자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때 B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지금 사기를 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때 그러면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매매도 했다. 그러면 법적 원인도 생겼다. 그럼 등기도 넘겨받았다. 이때 C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 토지를 매수를 했을까요? 등기부를 신뢰했죠. 등기부를 보니까 지금 B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됐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무권리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C가 상대방을 등기부를 믿고 저 사람이 소유자로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무권리자일 때 이 사람은 C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등기부를 믿은 사람은 보호받지 못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 그래요. 공신의 원칙. 공이 뭡니까? 공시라거든. 공시.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한다고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은 보호되느냐? 이게 공신의 원칙인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B가 은행에 와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1억 돈 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때 은행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가? 저당권 등기를 했습니다. 은행은 뭐를 믿었죠? 이 사람의 소유권 등기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믿고 빌려준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무권리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권리자일 때 권리자면은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안 되죠. 무권리자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무권리자일 때 이 사람의 소유권 등기를 믿고서 거래한 이런 사람들 있죠. 일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운한 사람들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A가 보호됩니다. A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동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의취득이라 그래요. 선의취득. 그래서 동산의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A라는 사람이 실제 자전거 소유자인데 B라는 사람이 그 자전거를 빌린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이 임차인이 C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내가 소유자라고. 무권리자죠. 팔아먹을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어떻게 그 자전거를 팔아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상대방 C가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전거 소유자인 줄 믿고 선의 그 다음에 거기 믿은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되면은 요때는 오히려 C가 보호가 돼요. 그때는. 이 사람은 뭘 믿었다고요? 요 점유를 믿었죠. 공을 믿었죠. 동산의 경우에는 어떤 게 공시라고요?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거. 동산의 경우에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한 사람은
보호가 됩니다. 부동산하고 다르죠. 그것을 전위치들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부동산은 금액이 너무 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라든지 그 6.25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아직 등기부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아직 믿기에는 좀 곤란하다. 이런 그 취지가 깔려 있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굉장히 거래가 굉장히 숱하게 일어나고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거래의 안전 쪽을 더 택한 겁니다. 실제 소유자를 좀 희생시키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C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전거를 B가 함부로 팔아먹었으니까 A는 B한테 와가지고 너 그 돈 내어놓아라. 부당이득이니까 그 돈 내 거다 돌려다오. 아니면 너 불법행위했으니까 손해 물어내놔라. 이런 식으로 돈으로밖에는 물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B가 이렇게 사기를 쳐가 나쁜 사람이라면 벌써 잠적하고 없겠죠. 결국은 손해는 A가 본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동산의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게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는 손해를 안 보고 거래를 한 상대방이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죠. 거래의 안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번에서 그거 오른쪽에 적어 놓으십시오.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중에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가등기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등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지금 토지가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이 토지를 팔아가 이 사람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5월 1일이다. 그럼 등기가 넘어와야만 B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B는 등기 넘겨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그런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B는 A에게 우리 매매 계약을 맺었으니까 등기 넘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넘어왔어요. 여전히 등기부를 보니까 A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A가 배신을 해가지고요. 한 번 더 C에게 팔아먹는 것을 이중매매라 그래요. 이쪽으로 팔아먹는 겁니다. C가 돈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예외가 이제 무효 사유가 이제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고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등기를 가져가면은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B는 이 토지를 꼭 갖고 싶은데 A가 이렇게 중간에 이쪽으로 배신을 하면은 B는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등기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채권이죠. 이게 채권인데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월 1일자로 여기에 가등기를 해놓으면은 든든하다 이거죠. 만약에 A가 이쪽 C 쪽으로 등기를 해줘가지고 7월 1일날 이쪽으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얘가 8월 1일날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2명 생겨버렸죠. 여기도 소유자가 1명 생겼고 7월 1일자로 여기도 소유자가 1명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소유자냐 이거를 판단할 때 이때 가등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요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때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효력이라 그럽니다. 순위보전의 효력. 그러니까 요 사람하고 누가 빠른가 순서를 우리 비교해보자. 이럴 때 써먹는 거라는 거죠. 얘는 7월 1일이죠. 등기를 한 날짜가. 얘는 6월 1일이라는 겁니다. 8월 1일이 아니고 가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B가 소유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요 등기는 이 등기 공무원이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직권 말소. 그러면은 B는 가등기 해놓으면 든든하죠. 그러면 이때 얘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떼보니까 가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는 이런 토지를 매수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이거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내가 뺏기는 거니까 이거 매수하면 안 되겠다. 등기부에 그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토지는 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요때 가등기를 씁니다. 요때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그래요.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그 다음에 요게 하나의 종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종류가 있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억짜리 있다고 칩시다. 지금 B라는 사람한테 지금 돈을 빌리는데 한 돈 1억 빌려달라고 하니까 B가 원래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막상 저당권 설정하니까 나중에 A가 돈 1억 안 갚으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경매에 넣어야 되는데 경매 절차가 유찰도 심해지고 가격도 불안정하고 굉장히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사채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해주겠다는 거죠. 저당권. 뭐 해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가등기 해놓자는 거죠. 가등기. 그래서 이때 같이 일어나는 게 뭔가니까 이런 거를 대물변제의 예약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가니까 요 사람이 돈 1억을 못 갚았을 때 토지 3억을 대신 갚는 걸로 미리 예약을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A가 또 딴 데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담보 가등기라고 그래요. 아까하고는 다르죠. 아까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데 이때 B는 돈 1억을 받기 위해서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담보 가등기라고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A가 약속한 날에 돈 1억 못 갚으면은 B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대신 갚기로 토지로서 돈 1억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거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담보 가등기에 의해서 이거 본등기 해버리면은 이 토지는 B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2억 원을 이 사람이 폭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607조, 608조라는 규정이 이제 가보면 민법에 이런 행위 못하도록 돼 있고, 우리 판례는 이럴 경우에 차액을 정산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럴 경우에 B는 토지 가져가되 2억 돌려줄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이론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운용해 보니까 B가 2억 원을 안 돌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무슨 법이 제정됐는 거니까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A에게 2억 돌려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B는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지금 시행되고 나서는 이런 어떤 거래가 현실에서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왜? 채권자는 재미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 법이 굉장히 엄격한 법이니까. 그래서 약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니까 가등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딱 가등기라고만 돼 있어요.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나타나질 않아요. 하여튼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 거기에 161페이지 답은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첫째는 가등기이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와 저당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다 해가지고 제일 끝에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가처분이나 예고등기. 가처분은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생겼는데 지금 이 사람이 팔아먹으면 나중에 이 분쟁 당사자가 찾아올 길이 또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단 가처분을 해놓는 거죠. 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임시조처라 그랬죠. 그래서 못 팔도록 임시조처 해놓는 것을 가처분이라 그럽니다. 예고등기도 조금 아실 필요는 있어요. 예고등기. 비슷한 건데 지금 A, B하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예고등기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B가 이거를 C에게 팔아먹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다고 쳐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매매를 해가지고 C는 지금 A,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걸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C는 이 토지를 매수가 샀는데 나중에 A가 승소했어요. 둘이 분쟁 결과, 소송 결과. 그럼 A가 이 토지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C는 꼼짝없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C가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등기부에 예고등기라는 걸 해놓습니다.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니까 촉탁을 해요. 법원에서 이거 예고등기 하라고. 그래서 촉탁을 하면은 그 예고등기라는 게 이 등기부에 찍히면은 이제 기재가 되면 C는 등기부 떼보니까 이 토지 내가 샀다가는 매수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겠구나.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고등기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나 예고등기다 뭐 있죠.
그 가처분하고 제도가 비슷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압류 등기. 우리가 가압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랍은 소유권 이해의 사항 그래가지고 두째 줄에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저당권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건 아니죠. 조금만 한 1, 2분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A라는 사람이 지금 토지가 있는데 이게 경매에 붙이면 3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B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융자를 받는데 지금 1억밖에 융자를 안 받았어요. 그럼 아직 2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은행 가서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번 저당권이라 그러고 이거를 2번 저당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당권은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 막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범위 내에서는 돈을 빌려줘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발생하면은, 경매 대금이 3억 나오면은, B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거죠. 아까 3억 나오는 걸 예상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C은행도 그 다음 먼저 가져가는 거, 남는 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순위성진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깊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좀 깊게 하시고 계속 이제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